네, 닭고기 많이 드시고 장 싹 비우시고 대장사랑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어떻게 미국 시장부터 보면서 좀 갈까요? 네, 미국은 오르면 계속 오르고 내리면 계속 내리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게 내리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나?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하루 오르고 다 빼졌습니다. 내릴 때도 그렇게 내렸어요. 네. 그렇게 내린 건 기억이 안 나. 희한하게. 오를 때도 계속해서 오르고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8일 연속 올랐다는 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먼저 급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다우가 오르는,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선두주가 먼저 오르고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가 내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부담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겠죠. 지수 관련 대형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어떻든 뭔가 이제 돈들이 들어와서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고, 그래서 네. 주변주에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으로 다우가 2%, 나우가 1.1%, S&P 나스닥이 1.1%, S&P 500이 1.8%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냥 혼조 상태였습니다. 주 지표들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좀 이게 다우가 오르고 전체 등락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달러인데스가 그리고 달러인데스만이 아니고 환율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시면 국제 수익률도 그렇고 이게 계속 오르다가 지지난주에 하향 안정화 됐어요. 다시 내리다가 네. 지난주에 약간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달러인데스와 국제 수익률이 약간 내려오면서 안정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신고가 부근까지 다 와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뭐 조금만 오르면 신고가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뒤에 뉴스가 있겠지만 유럽 지수 있잖아요. 네.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이제 주요 지수들 있잖아요. 다 신고가 났습니다. 그래요? 역사적 신고치를 경신했어요.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네. 유럽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왜 신고가예요? 그냥 신고가예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좋지 않다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 참 신기한 게 좋지 않다가 계속 올라가는, 금리 인하 한다면서 올라갈 때는 시장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가인 상태예요. 네. 신고가인 상태인데 이런 똑같은 정황을 보면서도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더 오른다? 그러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쭉 경기 침체, 둔화해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보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꽤 오랜 동안 또 대세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지금 떨어진 게 아니고 신고지수예요. 네. 미국 지수도 신고지수 부근에 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금리 인하 기대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붙들어 잡고 그냥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움직였던 금리 인하 시기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 참여자들, 시장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단적으로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리 인하하면 떨어지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오히려 네, 그런 금리 인하 기대로 많이 올라놨으니까 인하 실제로 예. 하면 떨어질 거다.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뭐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막 올랐다가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전에는 물가와 국채 수익률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 막 오르다가 또 기대감이 또 떨어진다고 할 때 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3월에서 5월로, 5월에서 뭐 7월에서 9월로 지금 이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네. 예. 아니 근데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예.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예. 앞으로 그렇다고 막 더 좋아질 거를 기대하기도 무슨 기업들이 뭐 이렇게 막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신고가 쓰잖아요. 예. 역사적. 예.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좀 답답한 마음에서 정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네.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네. 환율 안정 후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해외 시장도 봤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방어적 성격의 시장을 갖고 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방어적 성격?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자신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막 서로들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 이제 가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가치 수준 자체가 여기다. 뭐 ROE 성장률도 그렇고,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눈높이가 꽤 높은데 그거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가치를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이익을 봤을 때. 예전에 과거의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 지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이익하고 똑같이 이익 또는 더 안 좋은데도 멀티플이 훨씬 높고 PBR이 훨씬 높아서 높은 지수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야? 시장에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예를 들면 지난 2021년인가 왜 3천 찍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기업 지배 구조가 더 안 좋아졌다든지, 네. 뭐 그때보다 뭐 더 안 좋은 게 우리만 특별히 안 좋은 게 있어야 다른 나라를 다 신고가 쓰는데 우리나라가 신고가 못 쓰는 게 이제 오케이 용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나라 그러니까 뭐 딱 미국은 뭐 제외, 미국 네네. 뭐 좀 별개 예. 외계라고 보고 일단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대만. 대만 다 신고가 쓰는데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충분히 쓸 법한 상황일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우리는 못 가나가 이제 답답했던 겁니다. 저는. 예. 뭐 저도 답답합니다. 나 근데 정말. 이제 제가 방어적 성격이다, 자신감이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늘 우리 시장을 가장 안 좋게 보는 투자자는 국내 기관 투자가 국내 개인 투자자예요. 네. 해외보다도 해외에서 막 들어와서 사는데도 우리는 뭐 안 좋게 보고 막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심리가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밸류 프로그램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세제 정책이 없다고 하니까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고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돈들이 들어와서 그 돈들이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률이 나는 데에 돈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안정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 부분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가 PBR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에서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보다 유출이 훨씬 더 많아요. 유출이 많다라는 거는 그냥 돈 쓰고 나간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 중에 대표적으로 연기금도 그렇고, 연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산 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안 했어요. 네네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질문 주셨으니까 또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그냥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너무 쉽잖아요, 지금 해외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하고 투자하는 거 똑같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같은 시장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좋거나 또는 안정된 시장으로 하고 싶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점차로 우리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쪼그라드는 부분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뭐 특별히 아주 중요한 뉴스도 없어서 이 얘기를 좀 더 끌고 가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남북한에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맞아요. 예전에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플러스 알파가라는 게 없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예전에 국제에 보실 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체 비중에서 100이 있다면 비중에서 이머징은 뭐 5다, 5% 되게 작아요. 네. 5%인데 그 중에 한국 비중이 0.8%다. 0.8% 정도만 딱 들어오고 선물로 해지하고 요 정도만 들어오고 전체 사이즈가 커지면 조금 올렸다가 사이즈가 빠지면 좀 빠졌다. 이러지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일개 기업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남북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수 K로 놓지 변수로 놓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꾸준히 맨날 하던 대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빠진 데가 어디서 빠졌냐? 네. 우리 유동성이 어디서 빠졌냐고 보면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하고 개인 투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는 시장이 돼버린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런 저 진단도 있네요. 댓글에서 네. 어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예, 너무 다 똑똑해져 갖고 예. 거품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이렇게 몰리고 쏠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품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21년에 그때가 이제 막 신규로 막 주식 투자장에 많이 들어오니까 예. 거품이 생겼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다 빠꾸미가 돼갖고 예. 거품이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거품이 생기면 또 다 들어갑니다. 음. 돈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형성하는 게 주식 시장은 원래 거품이잖아요. 멀티플이 뭡니까? 멀티플이 거품이잖아요. 네네. 10배, 20배 준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때 우리 시장이 또 막 좋다가 안 좋다가 이런 것도 겪기는 하지만 최근 시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방어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계속 좀 힘이 약하다 이 설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힘이 약하다 뭐 다 인정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독일 프랑스보다 더 낮은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예, 예. 여튼 뭐 우리 시장에 대한 뭐 선진국들이 보는 또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예,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서 아무튼 특징적인 건 말씀드리면요. 네. 고용지표 둔화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 줬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에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가 3.1에서 3.5% 높아졌어요. 5년은 3에서 3.1% 올라서서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약간 더 올랐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이 다시 튀어 올라가면 시장은 또 조정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지난 주말에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로 혼조였던 거예요. 나스닥이 약보합된 거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BOE에서 5.25%를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신고가 난 거예요. 지금 올라 신고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IT 쪽이 안 좋았고 다른 쪽이 괜찮게 버텨줬는데 금요일에는 TSMC가 4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비 무려 60%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SMC 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 기술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TSMC는 4.5% 올랐습니다. S&P 500의 주봉 한번 보시면요. 이 노란색 표시는 이제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이제 국제 수익률이나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빠졌다 오르고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9% 올랐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7이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코스닥이 가장 안 좋았던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고점으로부터 매물 맞으면서 꺾였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들이 버티면 그나마 보합권이나 강보합에 있고요. 2차 전지 같이 올라주면 물론 오르죠. 그런데 2차 전지가 약세인 상태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매물을 맞으면서 떨어졌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아주 특이하게 화요일 날 1일 최대 규모로 선물 매수했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금융주하고 자동차주를 많이 삽니다. 삼성전자하고. 그러면서 코스피는 1.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샀어요. 많이 샀죠. 굉장히 많이 샀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이 수치로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2.3조 팔았어요. 네네. 많이 팔았죠. 그러면 기관들이 같이 사주거나 기관들이 힘을 보태주면 되잖아요. 기관들이 1조 1천억을 샀는데 금융투자가 1조 3천억 샀습니다. 딱 프로그램 기계가 샀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물론 삼성전자하고 몇 개 종목만 사긴 하지만 아무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도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기계 빼놓고는 다 판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더 못 갈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돈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있으면 주도주 위주로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바야흐로 아주 강하게 있는 상태고요. 전력기 기준은 계속 오릅니다. 전선주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수익력이 올라간 상승 폭만 제가 적어왔는데 몇 개 종목만 네. 가온전선 44%, 대원전선 42%, HDD 현대일렉트릭 14%, 재료운영이 17%. 얘네들은 신고가 낸 상태에서도 이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화장품 실리콘2는 이틀 연속 상한가 포함해서 73%, 와. VTC 8%, 한콜마 10%, 미용기기, 클래시스 23%, 비올 15%, APR 15%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요 설명 드리는 이유는 또 우리 지금 시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기존 주도주들이 오르면 지수는 오르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지수에 대한 또는 기존 주도주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신감이 없거나 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매매 여기서도 못 올라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세워놓거나 그들이 밀리는 가운데 액티브 자금들 빨리 움직이는 자금들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옮겨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기기, 화장품, 미용기기 그리고 저기 있죠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뭐 화끈한 종목 장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도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다들 이게 뭐 갑자기 뛰쳐나왔다 그럴까요? 뛰쳐나온 그런 섹터들이 아니에요. 다들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라서 좋다. 요번에 실적들이 그런 데들이에요. 그런 데들이 지금 올라오고. 아니 실리콘2는 좀 회사 이름을 딱 보고 예. 이게 화장품 회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예. 어디 뭐 반도체 부품 회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화장품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실리콘? 난 의료기기도 아니고 네. 반도체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여기가 원래 반도체 회사가 많네. 네. 그래서 2007년 이럴 때 반도체 매출 450억 원 달성 이렇게 하다가 2012년부터 화장품 유통 사업을 시작했군요. 네,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 유통으로 이제 네. 완전히 전환.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적응을 했는데 제가 종목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이 급등했다는 거는 이 실적이 좋아진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러나 주력 사업이면서 또는 시장의 주도 종목이 화장품의 주도 종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이 급등할 때는 대부분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에 의한 종목 장세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급 장세다. 예,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 미국만이 아니고 이 매크로 지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물가가 둔화되고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양호하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위에 있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좀 둔화되고 고용도 확 빠지면 완전히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정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속에 경기가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 상황 속에서 금리는 한두 번 하면 골디락스다.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반대잖아요. 반대로 물가와 고용 지표가 즉 물가가 둔화되지 않고 고용 지표도 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확 꺾이면 네. 또는 침체가 되면 이게 이 상태에서 경기가 꺾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여기서 물가도 떨어지고 고용 지표도 안 좋고 경기 둔화되면 침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거라고 그러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이 밑에 거 이거라고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위에가 좋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뚜렷하게 어느 한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저울질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대세 상승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있는 뭐 한 달 동안 빠지다가 또 한 달 동안 오르다가 뭐 요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5월 들어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뚜렷하게 미국에도 종목 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목들 보면은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고 좀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성격의 시장의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와서 시장에 큰 주식을 미국처럼 그런 주식을 끌어올리면 지수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개인 투자들이나 아니면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들은 야 그러면 좀 작지만 좋다고 하는데 다 찾아다니자. 이제 그게 이제 화장품, 미용기기, 전력기기, 조선기자재, 게임도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이렇게 수급이 이동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CPI가 있는데요. CPI가 뭐 지금 지난 3.6에서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대세가 바뀌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닐 것 같아서 여전히 종목 장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는 이번 주에 대부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우리 S&P 500 지수 봤잖아요. 네. 신고 지수에 다시 가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를 때 이게 양봉을 좀 큼직큼직하게 주면서 오르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물론 하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도 있지만 이 보시면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지지난주 보시면 윗꼬리가 달려 있고 자꾸 작죠 봉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매물을 자꾸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가면 때려 맞고 있다. 네. 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CPI입니다. 15일 날 발표가 있고요. 이게 이제 16일 날, 15일 날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먼저 시작하니까 장 시작하면 네. 발표가 되니까. 근데 그날 수요일은 우리나라 석가탄실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휴장이 중간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종목 등락하면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옵션 만기일 네네네. 날 그 옵션 개별 옵션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등락이 심합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보시면 텐센트, 홈디포,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의 이제 핵심으로 좀 보기 때문에 시스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특이한 점은 AI 관련된 그 빅테크들의 컨퍼런스나 서밋이 많아요. 구글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아마존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코멘트들이 나오면 그 코멘트도 뉴스가 막 우수수 우르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네.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 증시 일제히 사상 최고치 마감했다. 왜 그러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뭐 3분기 연속 마이너스에다가 요번에 뭐 플러스 0.2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아, 뭐 그런 양전. 예, 양전. 예,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BOE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스위스와 스웨덴은 금리 인하 먼저 했고 그리고 ECB도 금리 인하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뉴스는 똑같은 뉴스이고요. 3번 뉴스는요. 요 간간히 이 뉴스 나오거든요. 그 지난번에 미국에서 네.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 그 중에서도 뭐 CMO, CDMO를 정조준하는 그런 법이 이제 발동이 됐죠. 그러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기존 계약의 종료가 되는 만약에 그 만기가 되면 계약이 종료되겠죠. 그리고 신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바이오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설문조사 제목이 바이오 제약 공급망 핵심 요소 이해.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공급망이 되어 있나를 봤더니 미국 기업의 10개 중에 8개, 80%가 중국에서 CDMO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이 CDMO도 그렇게 네, 잘해요. 그렇게 컸었죠. 실제로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고서들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잘 보자. 우리나라에서 그 CMO, CDMO 기업들 보자. 이렇게 중국 쪽 CDMO를 이용 못하게 되는 혹은 뭐 아예는 아니더라도 확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갈 데가 우리나라 아니면 인도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관심권으로는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 지난 주말에
기재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그 홍정 업체의 공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 민간 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근데 전공정 분야보다는 이런 언급을 구체적으로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했는지는 알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시장에서는 뭐 실망하는 데도 있고 좋아하는 데도 있고 왈가왈부 말이 많을 텐데 아무튼 네. 후공정 분야가 지금 중요하니 패키징 거기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이 아닌 간접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유리기판 반도체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이 관련된 정보들이 꽤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있지만 9월에 파일럿 생산 라인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움직이는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6번과 7번 뉴스가 자동차 관련 뉴스인데요. 20일에 자동차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뉴스의 그 신문의 제목이에요, 이게. 전기차는 피처폰, 자율주행이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전기차 자체보다는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처음에 선점했죠. 그러다 중국이 막 올라오니까 저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가격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면서 자율주행을 지금 하는 걸 보면 네. 결국 그 흐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우리도 그쪽을 많이 쫓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폰은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피처폰이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도 그랬고 예전에 애플도 애플카 얘기할 때 전기차가 아닌 앞에 자율주행이 붙은 자율주행 전기차를 얘기한 거였어요. 하긴 그렇죠. 전기차도 뭐 자체도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전기차가 이제 필수다. 이렇게 이제 갔었으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전기차가 요즘에 좀 소위 말하는 그 캐즘이라고 하면서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들 또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전기차 캐즘의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건 뭐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포드가 전기차 부문 손실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55억 달러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부문에 대한 비용 축소를 위해서 전기차 출시 연기,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연기 또는 축소 요걸 하면서 최근에 포드 배터리 협력사인 SK온과 LG엔솔, CATL에 주문 축소 통보를 했다라는 붉은버그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배터리를 이런 회사들의 이제 축소를 예전엔 막 없어갖고 선점하려고 난리였는데 주문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원래 주문했던 거를 감안해서 막 그 매출이나 계약을 생각했던 그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그걸 줄여야 되겠네요. 줄여야 되고 근데 그 줄이는 거에 대해서 돈을 줍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이만큼 계약했는데 위약금 같은 위약금이라 표현하지 않고 원래 주기로 했던 만약에 이 주문이 안 되면 너희한테 이만큼 충당해 줄게. 그 조항이 있겠죠, 하긴.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받았는데요. 근데 그거 받아서 어떻던 재무제표상이나 어떤 뭐 꾸려는 가는데 이렇게 이게 길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 얘기 처음 막 이렇게 2020년, 19년 뭐 이럴 때 이제 자율주행 얘기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년 안에 한 25년이면 뭐 이제 손 떼고 발 떼고 뭐 눈도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때 엄청 많았잖아요. 안 되네요, 그게. 그렇죠. 안 됐죠. 그래서 자율주행 안 된다고 표현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몰고 계실 텐데 주행 보조 정도죠, 지금은. 그렇게 썩 뭐 아주 뛰어나지는 않아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뭐 고속도로는 너무 좋고 편하고 뭐 일단 자율주행하면 사고는 별로 없잖아요. 자율주행으로 해놓으면 앞차랑 무조건 쓰니까 얘는 무조건 쓰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까지는 분명히 있지만 소위 그게 레벨 3의 전 단계까지가 우리나라 지금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차가 레벨 3도 못했잖아요. 레벨 5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테마가 됐다가 무너졌다. 테마가 무너졌다.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예전보다 꽤 진척이 된 것은 AI 때문에 그런 거예요.
AI 반도체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하드웨어 쪽이 그렇게 발전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보기에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차만 좋아지고 기술만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네. 온갖 그 진짜 변수가 왜냐면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큰일 나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눈 맞아요. 한 번 와갖고 차선 싹 안 보이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차선 없는 데서는 그래서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로 자체가 완전 스마트 도로가 돼갖고 그렇죠. 차선 없어도 그냥 다 차량이랑 통신 막 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괜찮은데 차가 모든 걸 현재는 다 알아서 인식해야 되고 이 상황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차선 지어지고 이렇게 되면 완전 그냥 멘붕인 것 같더라고요. 차들이.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스마트 도로가 되면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율주행 차들 꽤 외국 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꽤 조회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끼어들기를 감지가 느려요. 그래서 자율주행 가다가 끼어들기에 부딪히는 맞아요, 사고가 맞아요. 많이 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경험 꽤 있습니다. 네, 그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도로에서는 끼어들기 금지를 하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만이 하드웨어 기술만이 아닌 다른 것도 같이 돼야 된다는 표현을 좀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뭐 지금은 또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분명히 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안 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잡았죠. 예, 예. 이제 잡았는데 그 늦게 인식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인터체인지 같은 데 이렇게 한번 싹 돌잖아요. 예, 코너길. 예, 예. 와 거기서 엄청 얘가 달리더라고요. 달리죠. 예, 맞아 달려요. 앞에 뭐가 원래 없던 고속도니까. 와 그래갖고 얘가 뭐 그때 이제 또 잡아줘야 되고 뭐 이런 몇몇 가지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지금 이게 되게 뉴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 애플 폴더블. 폴더블 아이폰 있잖아요. 그거 사진 막 나오고 예상 그러는데 사진들 예상 사진입니다. 이게 예상 사진. 이쁘게 나오던데. 예상 사진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가 계속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상 사진가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그게 뭘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나왔냐면은 최근에 폴더블 패널 생산 업체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표고요. 여기가 몇 군데에 폴더블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을 애플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오는구나.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우리 시장에 대해서 서두 부분에 우리 시장 너무 힘이 없고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죠. 시장은 시장 사이즈에 맞게 또 거기에 그 사이즈에 맞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변동성도 심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사람은 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돈이 내가 운영 금액이 1조야. 1조인데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000원짜리를 거래해봤자 수익률 전체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거래도 안 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규모가 뭐 1억, 2억 가지고 해. 그러면 또 이 안에서는 또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건 시장 사이즈 자체고 유동성이 얼마나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시장의 크기에서 굉장히 많이 또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단순화시켜서 뭐는 돼 안 돼 또는 뚝 잘라가 아니고 내 시장, 내 운영 규모 그리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떤 자금은 그쪽에 투자하고 어떤 자금은 대형주 투자하고 어떤 자금은 ETF 투자하고 어떤 자금은 수용주 할 수 있고 이렇게 차별화가 다 되는 거죠. 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김경환 연구위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